찾아보기 크마리가 화목. 그다음 최신 기출 문제. 최신 기출 문제 1에 암호 물어보면 암호 입력하시고 63#129 자, 파일을 여셨으면 다 했죠? 함수는. 자, 분석 작업 1. 읽어보시고 부분 합이네요.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어야죠. 틈틈을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되셨나요? 자, 부분합은 특정 필드를 그룹하여 특정 필드의 요약 집계표를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정보, 요약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룹, 즉 특정 필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정렬부터 하셔야죠. 성별 필드에 대해 정렬하라고 했죠. 필드 내림 차순 정렬 문제 내용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성별 필드 열 기준, 문자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내림 차순,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는데 최소값부터 먼저 나타내라. 명시된 순서대로, 문제의 명시된 순서대로.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남, 이렇게. 그래서 성별 필드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이때 보고 싶은 정보는 뭐라고요? 최소값을 계산하겠다.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 결과는 아닙니다. 체크해제.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이 녀석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일단 확인. 그런 다음 또 부분합 정보를 한번 더 나타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맥 잘 파악하셔야죠. 성별별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대값을 이번에 표셔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총계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면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클릭. 성별별 최대값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에 대한 이때 주의사항. 최대값, 최소값 정보가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확인.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있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체 최대값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림에는 제대로 보이죠? 열너비 조정하셔야 됩니다. 열너비 조정까지. 그런 것까지. 사소한데 그런 데서 이제 감점 당하거나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열너비 조정. 더블 클릭.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분석 다 하셨으면 제 화면 보시고 제대로 안 된 게 있으시면 저하고 같이 또 따라 하시고. 자, 분석 작업 20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도경씨 출석 체크부터 하세요. 네.
동영 프린트물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총 판매액이 1억으로 변경된다면 총 판매 잠깐만요. 뭐에 대한 한라봉에 자, 한라봉의 총 판매액이 1억이 되려면 자, 수식이네요. 수식에 의한 결과값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때 판매량 여기 영향을 주는 게 D10D 판매량, 판매 단가군요. 그럼 이 두 개의 자,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관심은 판매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때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여 한 개의 원본값이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한 개의 원본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고 나머지 원본값은 고정인 그런 기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죄송합니다.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수식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즉 수식으로 구성된 결과값이 있는 셀 찾는 값, 결과값이 얼마를 도달한다고 1억 콤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값을 바꿀 셀 원본값 한 개라 그랬죠. 그래서 판매량 그리고 확인하시면 1억에 도달했다 그러면 확인 그러면 판매량이 요만큼 바뀌어가야 됩니다. 네? 제장 매크로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도 한 1, 2번 다 해보세요. 매크로 다 하셨으면 차트까지
차트까지 해보세요. 차트까지. 그리고 한 번에 안 켜지는데. 그 프로그램 일단 저장, 컨트롤 S. 키보드 안 먹혀요. 그냥 한 개만. 예? 한 개만. 아니, 그러니까 키보드가 안 먹혀요. 아예. 뭐, 컨트롤 S 아니면 저장 단추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하세요. 종료하시고 다시 열어보세요. 하시는 안 돼. 다시 했는데 네. 한 번에 안 바뀌네. 그럼 실행 종료하고 다시 해줘요. 지금 매크로 다 하신 분들은 차트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 네, 안 돼요. 차트 옮깁시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매크로 같은 경우, 자, 제 특징을 찾으세요. 매크로. 현재통 함수의 작성하고 실행까지 하시오. 그 다음 첫 번째 매크로가 평균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어디? 여기 이 범위에,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제 틀린 거 확인하세요. 체크해보세요. 현재통 함수에 저장한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G4셀 선택하시고 평균 구하는데 각 과목에 대한 평균이니까 뭐 그 정도 센스. 자, 개인의 각 과목별 평균 이렇게 그 정도는 판단하실 줄 아셔야겠죠.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기록 중지. 네? 기록 중지. 그 다음 연결이죠. 단추 연결하라고 그래서 문제 내용이. 그래서 삽입에 단추 P13셀부터 왼쪽 Alt키 클릭 드래그 C14 범위에 딱 맞추시고, 요건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 바꾸라 그랬죠. 단추 1 위에 포인트 두시고 I자 모양일 때 클릭. 커서가 위치가 되면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평균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올 때 ESC키나 아무 소리나 클릭.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하시는 밑에 보면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 셀 포인트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진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특정 범위에, 요 범위에 스타일, 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매크로입니다.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 이름, 그리고 확인, A3부터 G3 범위에 홈, 스타일, 셀 스타일, 강조색 6, 끝.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도형에다가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삽입, 일러스테이션, 도형. 도형의 이름은 직사각형,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이 13셀부터 셀 포인트 위치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래서 셀 범위에 딱 맞춥니다. 이 도형의 매크로 연결은 수동으로 합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합시다.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합니다. 엔터 치시면 커서가 도형 안에 놓일 겁니다. 그리고 셀 스타일 입력하시고 빠져나올 때 ESC 아니면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리고 십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지정. 그리고 연결 지정창이 나타나면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자, 그러면 이거 확인하려면 뭐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시든지, 예? 그냥 채우기만 없을게요. 이거 테두리하고 이거 없으시면 안 되니까. 네, 채우기만 잠깐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채우기만. 이렇게.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장, 사이사이 저장.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시트로. 차트의 기능 잘 찾아지세요.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차트를 수정한다 했습니다. 수정하려면 차트 구성 요소, 차트 자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 1번 입고량,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죠. 자, 그러면 입고량 계열, 여기죠. 출고량 계열이죠. 그럼 재고량 계열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 입장에 따져보면 재고량 계열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고량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삭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나 Ctrl Z, 아니면
차트 영역을 선택해 여기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조정하셔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 구성 요소 추가입니다. 디자인 탭이 있고요. 맨 앞에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잘 안 되신 분들은 저 따라오세요. 이거 반복해서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그리고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듯이 그림과 같이 엔터 쳐서 도형처럼 이렇게 커서를 라인에다 두시고 입고량 오타 조심 슬래시 재고량 공백 문자 현황 빠져나올 때 ESCP 그 다음 도둠의 크기 16 글꼴 작업은 홈 탭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글꼴 도둠의 도둠 찾으시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도둠 16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 자, 그림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서식에 꾸밀 거니까 서식에 가셔서 요렇게 아마 수업 시간에 그림 영역이나 용어 설명 드리고 구성 요소 쓰는 뭐 보여만 드리고 뭐 꾸미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처음일 겁니다. 그림 영역 여기 계열이 나타나 있는 뒷배경 여기 그림 영역 선택. 그다음 채우기 도형 채우기 표준색 주황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주눈금선은 보이지 않도록. 자, 주눈금선이라는 구성요소 여기 선 디자인 탭에 구성요소 추가 삭제 여기입니다. 요거 구성요소 추가 삭제. 그래서 눈금선 기본 주눈금선 가로 방향 축은 세로축이고 표시하지 않겠다. 이 초록 색깔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해제. 이 초록 색깔이 없어졌죠? 안 보이죠? 이런 비슷한 기능을 어디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 초록 색깔 클릭하면 기능이 들어옵니다 할 때 여기서 텍스트 방향할 때 초록 색깔 다시 누르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자, 그 다음 4번 범례. 여기가 범례죠. 뭐 차트상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도둠의 12 이것도 글꼴에서 도둠 12 글꼴 그룹에서 위치 아래쪽. 자, 구성요소 추가하실 때 범례 위치 아래쪽 아니면 범례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그러면 오른쪽에 서식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범례 초록 색깔 범례 옵션 그리고 범례 옵션의 위치 어느 쪽으로 하시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두세요. 세로 갑축 주 단위는 80 이건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 영역 서식창을 클릭하시던 메뉴를 클릭하시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을 클릭을 하시던 그러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나고요. 어려운 내용은 옵션에 가라 그랬습니다. 옵션 축 옵션 그래서 주 단위 값 중에 주 단위 값 조정합니다. 80 그러니까 요 숫자 값 사이 간격 지금은 100 내가 조정 80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80으로 변경. 그 다음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이죠. 그러면 구성요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 너비 있죠. 둥근 모습. 자, 너비 2포인트가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만 여기 가면 없죠. 2.25 포인트는 있는데 2.5, 20포인트는 없죠. 자, 그러면 서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색 및 선, 그 다음 테두리 클릭
선 스타일 중에 너비 값 밑에 너비 2포인트 값 조절 단추를 해서 조절하시든지 2라고 직접 입력해서 엔터 치시든지 그 다음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은 그 아래쪽에 가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둥근 모서리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됐어요? 오케이.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 폴더 아래에 최신 기출문제 2에 암호 물어보시면 제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78 별표시 125 보고 입력하세요. 칠, 8 별표시 125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없애는 거. 자, 일단 설정되어 있는데 없애는 방법, 설정하는 건 없애는 건 똑같습니다. 자,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더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저장 창이 열리면 우측 하단에 도구 목록 단추 눌러서 일반 옵션 하시면 이렇게 암호가 이렇게 설정하죠. 여기 읽기 쓰기 암호 설정. 제가 백업 파일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암호 삭제,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 파일의 정보가 바뀐 겁니다. 이것도 암호도 이 파일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저장.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이 바뀌겠죠. 암호가 없는 걸로. 자, 3분 드릴게요. 3분? 한 3분, 4분 드릴 테니까 입력해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제 화면 참고하시고. 스캔을 떴는데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더 안 보이군요. 대충 입력하세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입력할 때 자료 숨기기 같은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 다른 기능 쓰실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데이터 입력입니다. 엑셀이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다 되셨죠? 자, 기본 작업 이 시트로 옮겨갈까요? 여기 뭐 표시 형식을 빼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A1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A1 F1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글꼴 궁서체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동그라미 A3부터 F3 영역 셀 범위의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A4에서 A1호 가로 균등 분할 시작. 자, 그러면 자, 이거 되게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가로 균등 분할 시가 아마 여기 없다. 꾸미는 거라는 건 이 문제가 전체가 꾸민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셀스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리본면서 찾아보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으면 셀스시 대화상자를 열어봐야죠. 단축키 컨트롤 1. 요 균등 분할은 우리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대충 감만 던져놓고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맞춤에 가보시면 텍스트 맞춤에 가로 방향 균등 분할 들여쓰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디테일 자세히가 아니라 뭐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왔다.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있으면 그냥 이 세이스식 대화상자 하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끝. 여기 확인 A1 셀 6월 둘째 주라는 메모 삽입 금토 메모의 새 메모. 자,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메모의 내용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치웁니다. 그래서 메모의 내용은 6월, 우리가 필요한 메모의 내용은 6월 공백 둘째 공백 주라는 메모가 필요한 거고요. 자, 메모상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빠져나옵니다. 자,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는 거 메모 서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메모 앞에 그게 없죠. 이게 이제 옛날 문제 스타일이고 요즘 같은 스타일은 아주 디테일하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메모를 선택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 편집. 그다음 바깥쪽 테두리 ESC키나 메모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기능 해제한다. 아니면 바깥쪽 메모 테두리를 클릭.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 메모의 테두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자동 크기 그다음 자동 크기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크기가 조정이 된다. 그 다음 항상 표시 메모가 있는 셀 선택하시고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항상 표시 숨기기 여기 아니면 이 문제 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C4에서 C1호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스식 대화상자 안에 있었죠. 컨트롤 1 사용자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선택. 자, 기존에 있던 거 빼버리고 문자 뒤에 문자를 다루는 코드 돌뱅이 뒤에 요일 표시 공통제 들어가는 게 요일이네요. 그럼 이중다운 표현부 쓰기 요일. 자, A3에서 F15 F15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테두리 작업 여기서 하죠. 그 다음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기본 작업 3으로 갑니다. 자,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풀이하지 마세요. 읽어만 보세요. 석출됐는데 쭉 읽어보세요. 자, 풀이하지 마세요.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어느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 기능 어디서 처리해야 될 문제죠? 일단 배웠던 내용을 짜 그러면 다 컨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자동 필터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디서 파악하냐고요?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는 어느 기능에서 나오는 용어냐면 자동 필터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우리 교재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쉬운 걸로. 근데 요런 정도, 요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동 필터 이용하라는 게.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요 내용을 보고 필터 중에서도 뭐 고급 필터가 일단 필터라는 건 대충 눈 짐작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 이게 자동 필터인지 고급 필터인데 시험에 고급 필터는 문제에 고급 필터를 써라고 명시를 딱 합니다. 이거 무조건.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건 이건 자동 필터를 의미합니다. 자동 필터. 자, 그리고 그러면 뭘 보고?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를 보고 무슨 기능? 자동 필터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 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 자, 이런 형태의 조건을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수업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자, 이런 형태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런 형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20만 이상 결제 예정 금액 30만 미만.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충 알겠죠? 이 내용. 그러니까 요게 자, 그다음 엑셀은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형태. 요런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이걸 어떻게 분해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해. 자, 그래서 결정 예정 이거 처음 이런 형태 이런 유형 처음 봅니다. 금액 20만 이상.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결제 예정 금액이 30만 미만. 요게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 두 개가 되었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죠. AND입니까? OR입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단어 문맥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판단이 안 쓰면 일단 수식수를 긋습니다.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수식수를 긋고, 20만 이상이라는 영역, 요쪽, 30만 미만이라는 영역, 요쪽.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차되죠. 그러니까 모두 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제. 이 부분. 요거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우리 교재에도 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AND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뭐 자동 필터 이용해야 되고 조건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자동 필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죠.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자동 필터. 결제 예정 금액 옆에 있는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서 이건 해당 범위가 아닙니다. 해당 범위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미만이 아니고. 그래서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보이세요? 이제 여기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요거 때문에 자동 필터에 올려야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다음
크거나 같다. 결제 예정 금액 필드가 크거나 같다. 얼마 값보다 20만 보다. 오타 조심하시고, 그다음 조건은 and 그리고 a and 미만 뭐보다 30만. 됐어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A4부터 G18. 자, A 결과니까 결과는 레코드 단위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인 레코드가 A7부터 G 이 문제가 좀 잘못됐나 본데요. G18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거 G17이네. G17. 아 드디어 이제 이 교재의 꼬투리를 잡았군요. 그래서 이 교재가 제가 이 출판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많다는 건 책을 검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만든 사람, 작성한 작가, 그걸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오타는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디테일한 오타는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이 봐줘야 된다고요.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출판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오타 많은 책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모고 책은 정말 페이지마다 한 두 개, 세 개씩 있는 오타가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열받아서 다 체크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타. 그래서 그걸 출판사에 넘기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나만 고생, 남도 고생하면 해야죠. 엉터리 책을 보고 있던. 그래서,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험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냐면, 그 2번 교재 문제 푸실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2번 교재 기출문제를 풀으러 하시는데, 앞에 있는 모의고사는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자기네들이 출판사 자체에서 만들다 보니 이 기출 문제도 옮기면서 이렇게 오타가 심한데 모의고사는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으면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 파트는. 그래서 그 교재 2권에 있는 15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거에 부족하면 제 블로그에 가도 기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다고요. 기출문제 종류별로 하나씩 다 뽑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저 자료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놓은 자료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라고. 왜냐고요?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작업으로 갈게요. 1번 하세요.
뭐 이 정도 시간 들였으면 한번 해볼만 했었겠죠. 자, 앞에 봅니다. 브이로그 그다음에 랭크.eq라는 건 같은 데이터일 때 높은 쪽 등수 매긴다는 게 랭크.eq라고 하죠. 그러면 자, 문제의 내용은 원본표에서 수상 내역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수상 내역은 어디 있죠? 순위 결과표에 결과표에 결과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려면 뭐 순위 결과표에 순위를 알아야만 저희 대응되는 순위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순위가 뭐죠? 원본표에서 평가 점수의 순위가 되야 되겠죠. 왜 문제 내용에 순위라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해당 정보가 되겠죠. 여기서 평가를 들고 순위를 들고 비교합니다.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비교, 그게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죄송합니다. 브이로그. 그럼 일단 뭘 들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점수를 들고 넘어가야 되죠. 랭크.eq. 그러면 자, 셀 선택하실 때 I자 모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이동, 상대 참조, 콤마, 전체 데이터. 자, 이 또 선택 안 되지죠.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전체 참조, 전체 자료, 콤마, 정렬 방식. 오른 차수니까 내림 차수입니까?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죠? 평가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을 취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하셔야 됩니다. 뭐? 내림 차순 제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면 등수를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들고 기준표에 가야죠. 무슨 함수? 더이루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순위값을 들고서 찾는 값, 콤마,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수상 내역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결과열이, 죄송합니다. 여기 결과를 표시할 열번호, 결과열 2, 콤마, 비교 실시용 기준표에서 비교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입니다.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폴스를 쓰면 1, 2, 3, 4, 4가지밖에 못 찾아주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트루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정답은 맞출 수는 있다고요. 폴스는 안 되니까. 왜? 5, 6, 7, 8, 9도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폴스가 아니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트루를 적어야 되겠구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그럼 왜 트루를 써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일단 알아야죠. 이왕 배우시는, 이왕 하시는 거. 자, 트루를 적게 되면 어떤 개념? 범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순위 1이 뭘 의미하죠? 1 이상 다음 단계 미만. 요건 2 이상 다음 단계 미만. 3 이상 원래 트루의 정확한 의미가 4 이상 4 미만. 여기가 4 이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함수의 의미에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범위 개념이라고. 근데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는 1, 2, 3, 4, 5 정수값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정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죠. 4도 여기 해당되죠, 그러면.
그럼 5, 6, 7은 왜 여기에 해당됩니까? 문제 보면 4위 이하는 애인데 등수가 4위 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5, 6, 7, 8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적인 생각은 저것도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4, 5, 6, 7이니까 여기 4 이상이니까 4, 5, 6, 7 이해되세요 이제? 자 2번은 같이 하고요.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게요. 요거 한 2번까지만 하고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영업. 이때 요일은 일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라. 1인 달력을 사용하라.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요일을 가르쳐주는 함수는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위크데이. 상대 절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따로 메모 안 할 겁니다. 자 날짜 데이터 5월 2일 콤마 달력의 유형은 뭘 써야 된다고요? 일요일이 첫 번째인 달력의 유형 뭐죠? 1번. 1번. 문제 내용 잘 보세요. 요일은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요걸 이야기하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달력의 유형은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그러면 요 일이 뭘 의미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요일. 여기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금요일. 의미 부여를 하면 의미 부여. 3은 뭐죠? 화요일. 1은 일요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일요일입니까? 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렇게. 일요일에 위치합니까? 라고. 그냥 맞다 틀리다고 대답하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뭐가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겠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겠죠. 그러면 일은 토요일 때 휴업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영업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외에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 두 개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생각을 많이는 아니까지만 아니면 딱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단순히 막 뭐 형태 그대로 쭉 나열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if로 처리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이 일을 맡았다면 if 위크데이로 처리할 거예요. 뭘로 할 건데요, 그러면? 저는 추주로 할 겁니다. if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것들 중에 딱 맞는 형태만 골라서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고. 그래서 시험이 좀 나름대로 까다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